정진이 들어왔고 서유리가 어떻게 되지? 자, 오늘은 그래서 독서 이론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내용 있으니까 지난주 수요일 거 우리 단톡방에 유튜브 주소 확인해 보면 유튜브 영상 확인해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독서 이론 부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좀 봐주시고 미리 공지를 하죠. 못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 어 이번 주 토요일 정상 수업 하고요. 다음 주 수토는 학원 방학 때문에 수업 안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7월 9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8월 2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수업은 방학이 끝난 이후에 주중에 특정 날짜를 잡아가지고 보충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래서 빠지는 것들을 할 테니까 그때 방학이니까 그때만 쉬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자고.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여름방학에 한 모의고사를 너네 한 최소 3회 내지는 4회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일주일에 한 회 정도씩? 그 문제풀이를 좀 어, 수업을 그래서 문제를 주고 문제풀이를 할 생각인데 작년 고3 10월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 줄 테니까 그것들 풀어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화면으로 푸는 것보단 종이로 푸는 게 좋아. 그래서 효경이랑 가은이는 그 파일을 거기 학원 원장님이나 한테 원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민우 들어왔나? 응.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풀이도 우리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어, 그때 지난주 수요일 날 1회차 그 모의고사 45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했었고 여기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좀 봐주세요. 보기 귀찮아도. 자, 그리고 여기 독서 지문, 사회문화 지문입니다. 보통 현재 그때 얘기했었지만 독서 파트는 이렇게 분야가 나뉩니다.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주제통합에는 얘네들 중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주제통합은 그래서 무조건 한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4개 지문 중에 요 3개 지문에 독서 파트가 주제통합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2개 지문에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중에 선정해서 들어가는데 과학기술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과학기술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런 종류의 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과적 애들이. 근데 과학이요 진짜 읽으면 이 머리에서 튀어 나가는데 어떡해요? 머리에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하면 만약에 과학 수업을 듣게 되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듣고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튕겨나가는 이유는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이 기반이 돼서 내용이 이해되는 건데 그 기억된 내용들이 좀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비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해가 기본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문제는 풀려야 돼요.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가볼게. 첫 단락. 자 단락을 항상 컴사를 저는 구분해서 나누는데 이쪽인가요? 자 4페이지 요 지문은 쉬운 편입니다. 크게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보량은 많지만 4쪽이요. 자, 보죠.
자, 봅시다. 자, 선거와 관련된 거예요. 선거 보도와 관련된 거. 그 읽는 방법에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적인 요소에서 첫 번째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차이를 부각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음, 과정이나 단계가 나면 마치 어떤 것이 작동하는 과정, 기술 지문에서 많이 주로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올 때 그런 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관계. 관계라는 건 비례식 같은 거거든요. 뭐 온도가 상승하면 뭐 밀도가 하락한다 이런 등의 이런 관계들. 그럴 때 차이점 같은 경우는 밑줄을 확인해 주시고 과정과 단계는 끊어주거나 밑줄을 활용해 주시고 관계 같은 경우는 메모해 주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메모할 때 어디다 메모하냐면 이런 여백에다 메모해도 되기는 하는데 요 여백에 메모하는 게 좀 불편해서 표지 있잖아요. 표지. 표지를 실제로 모의고사 오는 표지를 같이 줍니다. 표지를 뒤집어 빼가지고 뒤집으면 연습장처럼 쓸 수 있어요. 절반 접어가지고 접고 접으면 그래서 접어서 지문 옆에다가 펼쳐놓고 필요한 정보 메모해야 되면 그때 메모 빨리빨리 메모하면서 뒤에 추가되는 정보도 누적해서 적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메모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에 따라 다르고요. 저는 일단은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거는 개인의 취향, 성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밑줄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1등급에 가까운 1등급이거나 100점 만점에 가까운 국어 잘하는 애들은 실제로 시험지가 대단히 깨끗해요. 깨끗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밑줄을 긋다 보면 밑줄에 자꾸 신경 쓰느라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하지 않아. 자꾸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눈으로 밑줄 치고 눈으로 메모하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기억의 용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를 밑줄 치거나 그냥 읽든 밑줄을 치든 읽어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해요. 정상적인 건 주어진 지문 다 읽어가면서 보는데 읽으면서 이런 걸 따지래. 이런 게 시험으로 출제되는 정보들입니다. 지문에서. 이것과 함께 항상 뭐 해야 되냐. 문제로 출제될 만한 정보를 예측하면서 이해도 하면서 요것도 예측하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요. 야, 이 정보는 문제로 출제될 만한데 하는 예측력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면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건 너 보는 거야? 보고 있어? 너 판단하는 건 화면을 봐요. 자, 판단하는 건 내가 찾아낸 정보, 시험제로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보가 선지에 많이 겹치면 내가 잘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물론 최종 궁극적인 목표야. 근데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는 못해. 아마 80%만 이해도 엄청 많이 이해한 거야. 그걸로도 충분히 풀려. 그런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50%, 40%, 50% 이해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답률이 떨어지기는 하겠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옳은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런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에 네모의 퍼즐이 있고 어디에는 세모가 있고 어디에는 동그라미 퍼즐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선지에서 동그라미나 네모를 언급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과연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도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됐을 때. 근데 그 과정에 늘 이것도 같이 생각해 달라고. 이 정보는 출제될 만하구나. 출제될 만한 정보가 어떤 거예요? 차이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과정과 단계, 거기서 그 부품의 요소의 그 기능을 묻는 문제도 잘 나오고요. 관계가 나오면 그 비례 관계를 묻는 문제, 특히 환율이나 아니면 통화량의 증가, 물가 상승 이런 것들 경제학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순수 과학 지문에서도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일단락부터 가면 따라가 보죠. 자,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그래서 경마식인 거예요. 자, 1번 말, 2위를 달리고 있고 뭐 3번 말, 4번 말 뭐 이러면서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 선거 방송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마식 보도.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자, 비례 관계입니다. 나름대로. 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경마식 보도는 증가합니다. 지금 이러한 표시는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굳이 밑줄 칠 것도 없죠. 너무 쉬워서.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란 단어는 수단,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마식 보도.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취업하는 장점이 있다. 자, 세 가지 장점입니다.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 방송사로서도 제공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있고,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억압시키는. 하지만 문제, 단점, 흥미를 돈에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 우리 이러한 주요 의제를 아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젠다를 도외시하게 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방해한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운 어휘도 없고요. 그런데 이건 알아두는 거죠. 읽었는데 혹시라도 선지에서 장단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여기 찾아서 보면 되겠구나를 나중에 찾아서 본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기억이 흔들어서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고민할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겠다. 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랑 뭐예요?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 공정성을 저해한다. 이게 문제점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가 있다. 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대략 일주일 정도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때도 여론조사 가능합니까? 결과의 보도가 금지되는 거예요. 잘 따라보세요.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대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여론조사는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자, 그래서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과의 보도를 여기까지 금지하는 것이 서로 부딪힌다. 충돌하는 지점이야. 지에 대해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더 많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규정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규정이 이걸 배경지식을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 규정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아니 보도하면 뭐 어때? 투표 직전 날까지. 투표 직전까지 여론조사 발표하면. 어? 마음을 흔들까 봐. 마음이 흔들려도 그거는 마음이 흔들려서 투표할 사람을 바꾸는 것 또한 누구의 자유야? 누구의 권리고?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렇게 보도한 자료에 쉽사리 휩쓸릴 것 같다라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아주 낮춰보는 거지. 이해됐니? 마치 영화 검열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땐 앞으로 폐지돼야 돼. 폐지돼야 돼. 들어가 볼게요. 이제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 이 금지를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자, 차이점 부각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예와 이번 공직선거법 그 법률에 근거를 둔 이런 특별 규정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 금지.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곡 보도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 자, 두 가지를 금지. 도입니다. 도는 또한 금지하고 있다.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자, 이것도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서 표시는 하지만 형광펜은 실제 모의고사를 볼 때 수능장에서는 형광펜 칠할 새가 없을 거예요. 보통 형광펜도 칠하지 않고 요것들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부각하십니다. 왜곡 보도 금지,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금지. 근데 잘 보세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보면요. 오차 범위 밖에 있으면 밝히지 않은 채 오차 범위에 있지 않을 땐 밝히지 않은 채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차이를 부각하라고. 하나의 정보만 있지만 다른 정보도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밝히면은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차 범위를 밝히면. 납득돼 이거? 말장난이랑 비슷한 거야. 응. 범위 요 조건이 있을 때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러면 밝히지 않으면 우열, 그 다음에 서열 보도 안 돼. 밝히면 우열, 서열 보도 가능. 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준칙은 기준과 규칙의 줄임말. 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자,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차이점 부각해야 돼요.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 괜찮지만, 사용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요.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봐봐. 문장 구조에서 뭐뭐라는 것이다는 앞 문장을 재차 진술할 때 씁니다. 자, 여기에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우열을 나타낸다는 사례를 여기서 집어듭니다. 자, 자, 봐. 어떨 때 오차 범위 내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은 괜찮아요. 경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합은 누가 앞선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근데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땐 서열화 보도도 안 되고 오차범위 앞선다는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 부각해. 여기 읽을 때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 그런데 잠깐 머물러서 차이점 부각하면 어때요? 얘는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밝히고 서열 가능합니다. 서열이나 우열 보도 가능해요. 자,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야? 오차 범위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갑니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여기 선거 방송의 한계 뭐 있었어?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문제. 또 보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하나 봐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선거 방송 토론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자, 현실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한 지점이 있죠. 봅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 자, 거꾸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기 규정. 그래서 요거 금지했던 요 규정 자체 법률 안에 있는 규정입니다.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선거에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구조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집중해. 기절하면 안 돼. 그리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외사항. 요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 여기 지금 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아마도 시간과 횟수가 또 규정돼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런 규정, 제한 규정이죠. 그래서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수 의견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자, 뭐냐? 방송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규정은 그래서 합리적인 제한이다. 그래서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반면 소수 의견 여기 들어갑니다. 자, 소수 의견은 이 둘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규정은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 대해 자의적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는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어, 원칙이 없는 무작위적인 어떤 그리고 차별적인 침해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이 소수 정당,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규정인 건 사실인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문제 지금 7번까지 문제 풀어봅니다. 시간 드릴게요. 문제 풀이는 좀 이따 내가 같이 할게. 바로바로 풀어봅니다. 일일이 찾아 들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기억 안 나면. 그리고 답만 골라내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본문으로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서율이 들어왔네. 야, 오늘, 좋아. 수석률 아주 좋아. 민우도 들어. 민우도 들었던 거. 민우도 들어왔네. 야, 오늘 다 왔어. 유진이 빼고. 이씨. 유진이 어디 갔다고? 축구? 헐. 전북. 축구장. 관중석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아, 진짜. 응. 6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칠번도 풀 수 있는 기분입니까? 되게, 7번 되게 쉬워. 의외로. 결과만 알면.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뭔가 제가 읽은 걸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맞아. 근데 사실적 정보에 기대서 문제 풀 수 있어. 풀었어? 풀었어? 자, 의욕을 가지고 푸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응. 자, 채점해도 되니? 네. 네, 채점해 봅시다. 자, 4번에 5, 5번에 3, 6번에 2, 7번에 2. 아니 왜? 다 맞춰서 기쁨의 하품을 한 거야? 자, 질문 있나요? 네. 자, 일단 4번 문제는 쉽게 풀리죠? 네. 5번. 네, 6번도 해줄게요. 5번도? 네. 자, 일단은 일일이 찾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자, 전반기에 더 많은지,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반기, 후반기 얘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치? 말을 바꾼 거야. 자, 선거일에 가까워지는 건 선거 기간의 전반기일까, 후반기일까? 후반기. 그치? 그런데 여기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경마식 보도는 증가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봐. 당연히 문제 출제의 기본 원칙은요. 본문, 제시문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 갖다 쓰는 경우보다는 다른 어휘로 바꿔 쓰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걸 사실 그대로 기억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언급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왜냐면 봐봐. 문제를 아예 극단적으로 지문을 안 읽고 선지에 쓰여진 어휘만 보고 그것을 찾아 들어서 훑어읽기로 확인해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립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를 보고 이 내용은 어디 있었는데 라는 기억의 흔적이 있잖아. 그 흔적을 찾아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야. 찾아 들어가서 용어가 달랐을 때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저런 용어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한가? 그 판단을 내가 내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얘는 자, 그래서 후반기에 더 많습니다. 전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긴 하는데 둘의 이해관계가 과연 상반된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 핵심은. 이 얘기는 어디? 자, 시청자, 방송사 나오잖아. 어디에? 여기 시청자, 여기. 자,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시청자들은 뭘 원해?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죠? 그러한 시청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방송사로서도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해관계가 왜 부합한다라고 상반된이 틀렸는데 왜 둘의 이해관계가 같냐 부합되냐면 딱 들어갔냐면 시청자들도 원하고 방송사들도 좋은 거야. 방송사가 그런 보도를 하면 시청자들도 흥미가 동해. 괜찮아. 둘이 딱 들어맞는 거지. 이걸 상반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상반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했고요. 자, 당선자의 예측과 여기는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죠? 당선자의 예측과 관련된 경마식 보도가 그거였잖아요. 득표율, 예측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핵심 의제에 관해 도외시한다라는 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죠. 종찬이 갑자기 졸려. 자, 그래서 음,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경마식 보도의 정의 자체가 보세요. 독서에서 정의 나오면요. 정의 잘 보셔야 돼요. 정의에서 뭐라 그래요? 경마식 보도는 뭐를 집중 보도한다? 지지율 변화와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거예요. 의제는 보도하지 않아. 그거는 말 그대로 도외시의 아젠다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사회적 아젠다는 남는 거 답 5번. 4번 문제 답 나왔죠? 그러면 5번 봅니다. 5번도 찾는 거죠. 찾는 거. 아니, 이번에 1번 얻었습니까? 스치듯 안녕 지나가서 그런 거네. 그랬습니까, 이번에?
자, 아니, 기억으로 푸는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억과 달라, 성씨가. 근,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 또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이게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 뭐야? 찾아 들어가기도 어렵고. 프린트 필요해? 프린트 필요해? 어, 가져와.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아니, 진짜 없어.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알았어. 그런데 잘 봐봐. 1번 선지부터, 어? 1번 선지부터 우리가 뭐든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물론 이걸 봐.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그 현장에서와 다 풀고 나서 오답을 정리할 때는 좀 태도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오답을 정리할 때 문제를 맞췄든 틀렸든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든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니? 그게 국어 공부의 방식이잖아. 그랬어요. 그게 국어 공부의 방식이야. 그냥 내신도 어떻게 해야 돼? 주는 문제 있잖아.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힌 거 틀린 거 다 선지 다 일일이 봐가지고 틀린 선지, 옳은 선지, 틀린 선지는 고쳐가지고 그 해당 작품과 관련돼서 외우는 거야. 그 선지를. 이해되니? 내신 준비할 때. 그런데 수능도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했잖아? 채점해서 틀린 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 선지. 그러면 맞힌 것도 고치는 거야. 맞, 맞힌 문제도 정답 맞힌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선지들도 다 확인해가지고 그 이유를 일일이 찾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워? 선지를 명확하게 지문의 근거에서 선별하는 능력을 그걸 통해서 키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실전은 어때야 돼? 실전은 그 오답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실전에서도 모든 선지의 근거를 다 확인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 아니야. 지금 채이가 말했듯이 1번 선지는 머릿속에 기억도 없고 찾으려니 찾아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는 후순위로 확인할 생각을 하면 돼. 실전에서. 그래서 1번 제끼고 2, 3, 4, 5를 했는데 2, 3, 4, 5가 다 맞았어. 그러니까 틀렸지. 자, 봐. 이거 알아도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독서 이론 선택도 마찬가지. 문제 풀이를 할 땐 항상 자, 선지를 이렇게 했을 때 끊어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풀이를 할 때 항상 뭐 한다? 바로 아이 진짜 바로 지문으로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뭐 해라? 이 선지가 맞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야 하는지를 일단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위에 본문으로 가서 그걸 확인해라. 이거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도 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 먼저 하나 잡아가지고 훨씬 판단이 쉬운 걸 잡아가지고 찾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놓치지 마라. 이게 선지가 아무리 글이 잘 읽혔어도 선지가 오독 잘못 읽히잖아. 답 끝까지 안 나. 자 봐. 3번 선지 봐봐. 이거는 찾아지지. 그쵸? 네. 바로 나오죠. 기억에 남고. 있었죠. 자, 선지 잠깐만 보세요. 자,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째 단락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금지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적이 있죠. 네. 그렇게 대충 읽으면 안 된다니까. 선지 잘 보세요. 충돌합니다. 누구랑 누가 충돌해요? 아, 제가 얘랑 얘가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지가 맞다 쳐보죠. 이 선지가 적절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끊어서 잠깐만 보시면요.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한다고 언급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아닌 게 아니라 뭐랑 뭐의 충돌이에요? 마감을 시간까지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하는 이 규정이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것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충돌을 다룬 겁니다. 얘네 같은 편이. 네, 맞습니다. 편 잘못 나눈 거잖아요. 본문에 있는 편은.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5번 선지까지 가도 답이 안 나온다. 맞아요. 와. 우와. 그래서 잘 봐봐. 꼭 모든 선지 5번 선지를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이게 답만 골라진다는 목표는 같지만 그게 늘 달성되지는 않아. 당연히 달성되진 않아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해봐.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읽을 때 2번이 답이야. 너희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1번은 제꼈어. 2번이 답인 것 같아. 근데 3, 4, 5번을 안 봤기 때문에 불확실해. 자신이 없어. 그럼 3, 4, 5번도 마저 본 다음에 제거해서 소거한 다음에 2번을 선택해. 그리고 넘어가지. 이 습관이 너무 몸에 익어가지고 내신은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수능은 이렇게 되면요. 선지가 전부 다 225개예요. 45문제 5개 선지씩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죠? 5개. 225개를 지문도 읽고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면 80분 동안에 물리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100점 만점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국어 성적 좋은 학생들은 답만 골라내는 문항의 개수가 많아. 그렇지 못한 애들에게. 어떻게 얻는지? 정답의 근거 바로 있잖아. 이것도 만약에 이걸 알아챘잖아? 4번, 5번 선지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답이 만약에 가끔 이게 뭐냐면 어 아직은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본 경험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좋은 시험, 결과가 좋은 시험을 잘 보면요. 생각보다 문제에서 걸리는 시간이 적습니다. 문제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많을수록 그 시험은 망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이제 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모고에서 고민할 때마다 이제 망했다고 그러지 말고 안 되면 확인해. 근거가 찾아지지 않으면 선지를 내려가는 건 사실이야. 당연히 내려가 줘야 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 기계적으로 맨날 맨날 그런 답만 골라내겠다는 목적도 없이 3번 딱 답이 나왔는데 자기는 답이라 생각하는데 계속 4번, 5번 다 살펴본 연후에야 확정 짓고 넘어가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그치 쓸데없이 시간을 쓰는 왜냐면요 틀리려면요 5번 선택까지 다 봐도 틀려요. 속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나는 저거를 잠정적으로 답이라고 수긍했기 때문에 잘못된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시험을 보는 그 현장 80분 동안에 잘못 푼 문제는요. 검토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지면 정말 운 좋은 거고요. 찾아지는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손댈 때 잘 건드려야 됩니다. 손댈 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여기
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 문장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뭐라면 뭐의 입장은 강화. 주요 배경성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못한다면 A의 입장은 약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문제인데 일일이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A는 다수 의견, B는 자 소수 의견이고요.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소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침해한다라고 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해친다 해서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어쨌든 여기 있었어요. 여기 맞죠? 어쨌든 자, 야 이런 건데 자 이런 건데 자 봐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도 되는데 그러면 다수 의견을 얘기하는 애가 그래서 규정에 찬성한다고 얘기할 때 근거를 들 거 아니에요? 근거를 1, 2, 3이라고 들었다 칩시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면 그 다수 의견의 의견이 입장이 강화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1번 선지 잠깐 볼게요.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이것과 관계가 없다면 약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A의 입장은 뭐라 그러냐면 제한된 시간 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 후보자 수가 많든 시간이 제한돼 있어도 심층적 토론이 가능하다면 얘네 입장은 이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층적 토론이 안 돼. 그래서 규정에 찬성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도 심층적 토론이 가능해. 그럼 얘네 입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근데 여기에 말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심층 토론을 못했어. 근데 못했는데 얘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심층 토론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얘네가 심층 토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아. 그럼 얘는 강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틀렸죠? 약화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주요 후보자의 정책에 가진 치명적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 제시 비면 정치 신인이 있어. 정신이 있어. 그러면 초청받지 못했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정치 신인이 여기 봐봐. 정치 신인이 이 규정에 따르면 토론에 참여해야 못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정치 신인은 소수 의견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르면 정치 신인은 배제되는 거죠. 차별받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차별받음으로써 이 규정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정치 신인의 존재는 소수 의견을 강화하겠죠? 네. 소수 의견을 강화하는 근거는 다수 의견을 약화하겠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니 우세인지? 여기 보세요. 그러한 정치 신인이 있는데 그가 초청받지 못해요. 해당 조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정치 신인의 존재는 B의 입장을
강화할 텐데 B의 입장을 강화하는 건 A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겠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답은 2번. 됐니? 자, 여기 봐. 7번. 야, 오차 범위가 8.8입니다. 아니 이거 왜 틀려? 이거 1번 아닙니까? 1번? 진짜. 아 완전 1번인데. 자, 놓치지 마세요. 1차 조사 결과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1차 조사 결과. 퍼센티지 나왔잖아. 그치? 예. 자, 지지율 격차를 보세요. A와 B 후보 10%죠. 예. B 후보와 C 후보 10% 넘죠. 예. 응. 오차 범위 밖에 있죠. 오차 범위가 뭔데요? 아, 여기 있잖아. 오차 범위 8.8%. 가로 안 봐? 아 숫자가 돌아버리네. 야, 이 숫자를 가지고 보네. 야, 이거 시험 문제 그래도 얘 친절하게 낸 거야. 네 완전 불친절. 아니, 너네 친절하게 낸 거야. 왜 그러냐면 오차 범위는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헷갈릴까 봐 출제자가 이거 풀어내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1차 조사에서는 전부 다 오차 범위를 내에 있지 않고 격차가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에 있죠. 오차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세와 관련된 보도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 네, 그쵸. 위배되지 않죠. 아까 이 두 가지 조건은 다 뭐였어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 아 좋아요. 자, 그러면 2차 조사 결과는 A 후보와 B 후보는 지금 1%의 지지율 격차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죠? 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땐 A의 경우는 어때요? A의 서열을 나타내는 우세나 이런 것들을 보도할 수 없습니다. 오차 범위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위배되죠. 답은 그래서 2번.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알겠지?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설명이 길어서 오래 걸린 거지. 질문입니다. 네. 6번에 6번에 2번 편지요. 음. 유명해진 있잖아요. 그거랑 지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이걸 똑같이 넣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 그래도 되지. 네. 자, 됐어? 4개 풀었는데 2개 틀린. 잠깐만 야, 화내지 말고. 자, 화내지 말고. 5분만 쉬었다 진행. 어. 잠깐만 쉬었다 따라갑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집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집치와 이상치 대등하고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등하고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 둘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측치 얘기해 주고요. 결측치 끝나고 여기 이상치 얘기해 줘요. 그런 구조로 지금 글은 돼 있어. 봐봐. 결측치란 정의가 뭐냐?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 그래서 결측입니다. 어디로 갔니 이거 화면 왜 이러니? 네, 맞아요. 결여된 결석할 때 결.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법. 그럼 빠져 있는 값을 어떻게 메꾸냐? 하나인 대체는 자, 대체예요. 그러면 이 글에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체란 얘기입니다. 화면 보면서 자,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 뭐뭐뭐 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그럼 요거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될 거고 얘네들의 차이점도 또한 시험제로 나올 수 있다.
대체하는 데 사용하는 값으로 평균. 자, 중앙값은 평균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중앙값을 먼저 설명해 줘요. 왜요? 평균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문제인지? 평균은 우리가 다 구하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은 대체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 안 하고. 자, 그럼 중앙값은 뭐냐?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할 것. 그럴 때 중앙에 위치한 말 그대로 편합니다. 그 다음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입니다. 이번엔 차이점 시험제로 나와요. 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최가 가장의 뜻이고 빈은 빈도 많이 나타난다의 뜻을 따서 최빈값, 중앙값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거. 용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저는 그 용어에 대한 약간의 강박이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용어를 썼지? 이 뜻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왜 하필 최빈이라는 용어를 썼지? 이거를 정의의 설명이 있을 때 그냥 스치듯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 되짚어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한번 되짚어 줌으로써 그래서 중앙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최빈이라는 걸 그래서 썼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용되는 그 용어들이 좀 더 선명하게 글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 있네요. 여기는 나중에 찾아오면 됩니다. 연속적인 숫자이면 평균, 순위가 있는 값은 중앙값, 그 다음 문자와 같은 데이터는 최빈값.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영어로? strange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very strange. 비웃어? 자, 봐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상치는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얘는 항상 앞문장에 대한 예예요. 앞문장 뭐야? 정상적인 데이터인데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자, 이상치의 정의를 봐요. 유달리 크거나 유달리 작은 값. 이해됐죠? 네. 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주로 이용한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화물이 너무 낮으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소를 이태용 딸까지 포함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이것을 숫자로 그 특징을 나타내려고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값으로 인해서 평균의 값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중앙값은 그거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4달러. 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 도는 또한입니다.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좀 전까지 설명한 이상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부터 설명할 건 뭐예요?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의 이상치. 자, 봅시다. 따라갑시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죠. 직선 L의 정의 바로 뭐예요?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요게 직선 L의 일종의 정의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상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직선 L이 있을 때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의 점들, 얘네들이 바로 이상치가 돼요. 더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크죠? 머릿속에 그려져요.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자, 데이터 자체에 일단 이상치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여기 너무 이름이 너무 대충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무작위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두 점이 좌표 평면상에 점이 있는데 무수하게 점이 많은데 그중에 특정 점을 무작위로 그냥 고릅니다. 그리고 얘는 정상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치의 반대말이겠죠. 가정하고 그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자,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허용 범위가 뭔데요? 자, 보죠.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멈춰도 되지만 이어서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정상치 집합에 추가되는 점들은 어떤 경우? 자, 점들과 자,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점들이 정상치 집합에 추가되는 거예요. 자, 후보 직선의 정의는 뭡니까? 정의의 설명 방법은 아니지만 랜덤 두 개 모았을 때. 네, 두 점 랜덤하게 지정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후보 직선입니다. 네, 추가한다. 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이꼴 문턱값보다 많으면 점의 개수가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이때 허용 범위는 자기가 정하는 거겠죠. 자기가 정하는 문턱값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문턱값은 다르죠. 자 보세요. 이때는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겁니다. 근데 여기 문턱값은 뭐예요? 개수예요. 정상치 집합에 포함되는 개수. 그래서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집중. 자, 선생님, 응? 문턱값은 언제 정했는데요? 저희는 정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얘가 미리 정해둔 거야. 네. 이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네. 자, 문턱값 이게 일종의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 특정 후보 직선을 그려가지고 그거로부터 얘네들을 우리가 특정 거리까지 있는 것들을 이 거리를 따져가지고 얘네들은 정상치 집합에 포함시켜서 얘들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다. 근데 정상 문턱값은 5개가 기준이야. 그럼 얘는 후보 직선에서 최종 후보군에 넣는 겁니다. 이상치가 저 밖에 있더라도 납득되죠? 만약 자 반대로 자 그래서 문턱값보다 많으면 자 최종 후보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오히려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값은 어떤 기준으로 저 기준에서 아니 여기에서 봐봐. 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를 미리 정해둔 기준과 비교해서 문턱값이죠. 그런데 이때 문턱값은 누가 정했다라는 과정의 설명이 여기 생략돼 있으면 없잖아. 이거는 이것을 찾을 때 임의로 정해뒀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문턱값이 있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은 버려집니다. 최종 후보군에 못 들어가요.
자,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면 대부분의 점들이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왜? 문턱값보다 정상치 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 자, 그래서 반복하고요. 그래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 최대인 직선 이꼴 직선 L. 이렇게 되면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됐어요? 내용은 납득이 됩니다. 그죠? 문제 풀고 끝낼게요. 11번 문제는 안 풀게요. 8, 9, 10번만 풀어봅니다. 자체 어떻게 찾아? 맞아요. 24학년도 23년에 시행된 겁니다. 어, 어. 8번이랑 9번은 응. 내용이 지나가지고 지원도가 따라가면서 찾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렇게 찾아도 돼요. 이 기법도 내가 있어야 돼? 아. 아무나 최적의 질서는 아, 대목이 풀었어? 풀어. 어? 딴짓하지 말고 할 때 해, 할 때. 11번은 왜 안 풀어요? 7번 풀어 그러면? 풀어도 돼. 근데 이게요, 저는 이 밑줄과 이런 화살표와 동그라미 모든 거를 다 동원하는 편이거든요. 이때 단점은요, 기니들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형광펜으로 색칠해놔야 되나? 선생님, 음? 나 미국을 사는 분담이 오래 이러면 기무사 시간보다 문학에 조금 더 시간을 내야
그래야 되는 것도 맞고 문학에서 답만 골라지는 실력을 갖춰야 돼. 문학은 자꾸 5번 선택까지 다 보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3 때 비문학에서도 시간이 빼게 맞아요. 망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나에서 틀리고 김관수 틀리면은 계속 훈련해야 돼. 그래서 자 채점합니다. 네. 자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5, 11번에 2. 10번이요. 자, 나머지는 쉽게 맞출 수 있죠? 나머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8번 문제는요. 8번 문제는 나머지가 적절해서 아니 3번에서 바로 답이 골라집니다. 그죠? 골라지고 자 여기 10번 문제는 어떻게 풀리면 되냐면 1, 2, 3, 4가 다 아니어서 답 5번 선택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5번의 근거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1, 2, 3,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근거는 쉽게 찾아집니다. 잘 볼게요. A기법에 집중해서 봅니다. A기법은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의 정의는 뭐였냐면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 게 후보 직선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요. A에 집중합니다. A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 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설명도 이렇게 나오죠. 최초의 그은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틀렸고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죠. 맞겠죠? 왜냐면 이상치라는 건 정의가 뭐였어요? 여기에서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 L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 건 적절합니다. 이때 요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뭐 B를 보셔야 됩니다. B에서 선택한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은 직선은 L로 직선은 안 되는데 어떤 직선을 선택하게 되냐면 어디?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다는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B가. 4번은요? 자, 4번 보죠. 자, 이상치의 개수는 문턱값의 개수랑 비교하는 개수가 아닙니다. 네? 자, 아니 몇 번을 물어봤잖아 나한테. 봐봐. 문턱값을 비교하는 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와 문턱값입니다. 이상치의 개수는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답은 그래서 5번. 자, 아니야 이게 훈련이 되면 돼. 여기까지 오늘 수업.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하고요. 자, 다시 얘기할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 수토는 방학입니다. 학원.